자, 가겠습니다. 부가징수 별표 3개. 일단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꼭 나온다. 그리고 여기만 잘 정리하면요. 지방세 부가징수는 다 쉬워져요. 자, 그래서 지난 단계도 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한번 갑시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부가징수. 여러분, 부가징수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합니다. 그랬죠?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바로 뭐라 한다고 여러분? 부가징수랍니다. 그러면 부가징수는 즉 납세 의무 이행은 자, 큰 줄기 잡읍시다. 원칙 뭐다 여러분? 신고 및 납부. 왜 이러지? 신고 및 납부다. 예외 뭐다 여러분? 예외 이러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지방세법상 지방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은 원칙과 예외인 신고와 납부가 있다 그랬죠. 일단 설명 들으세요. 가볍게 확인하고 책을 통해서 정리할게요. 자, 신고 및 납부하면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언제까지 신고하시오라고 뭐를 제시할까? 기한을 제시하겠죠. 그게 바로 법정 신고 기한이죠.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신고 기한까지. 네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했던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자,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법상, 지방세법은 신고와 납부를 별개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과세관청이 신고하는 겁니다. 납부는요, 은행 등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입니다. 별개. 하나가 아니야.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수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정 신고기간까지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뭐는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 했어. 왜?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일시적으로. 또 거꾸로 은행에 가서 납부는 했는데 뭐는 안 해서? 신고는 안 했어.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단 이러면은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뭐로 가면서 보통 징수로 가면서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뭐야?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세죠. 가산세. 그러니까 출전이 이걸 살짝 끝자 바꾸죠. 뭐로 바꿔? 가산금. 그러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되셨죠? 예.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동산의 매매 등을 중개했을 때 그 취득자한테 언제까지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골 손님이야 시험에. 단골 손님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문제 만들기가 좋습니다. 출전 입장에서. 그러면 이때 이 법정 신고기한은 여러분 다시 우리 세법 원칙과 예외. 아까 갈 걸. 그러면 우리 취득시기수 규정한 어떤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입니다. 일수 계산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십니다. 60일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따라간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최대한 부동산 취득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실명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강제하고 있죠. 등기를. 맞습니다. 부동산 강제입니다. 등기를. 그래서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명의신탁은 부실법 위반한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네. 며칠이네? 60일에.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1월 30일인가요? 그럼 오늘 취득했어요. 언제까지 취득세 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60일.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거기 종이세. 일수 계산 들어가야 돼. 언제까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단순해. 뭐 해주고 60일 더 해주면 돼. 근데 1월 달은 며칠밖에 없으니까 31일밖에 없죠. 2월 달은 이번 올해는 28일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일수 계산 나오는 거죠. 30이다 60도 하고 30 빼고 28 되니까 계산 불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플러스 1인가요? 또 게시판에 질문하지만 어떻게 1이 나왔냐고? 마이너스 59 하냐? 59? 응. 이 30에다 28 더해서 59. 그래서 플러스 1이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일수는 언제? 31일이 되겠죠. 그리고 몇 개월을 뺐으니까 1개월, 2개월 뺐으니까 2개월을 뭐 해주면 더 해주면 되죠. 그럼 언제가 되는 거예요? 3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기한을 지나면 보통 진수로 가면서 가산세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중요한 중에 중요하죠. 실무 나와서 여러분 이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취득자한테. 일수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럼 민법에 따르면 일주월년으로 계산할 때 해당 일주월년의 기한이 경감으로서 만료가 된다라고 했어요. 단 일수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이 말일산이 민법에 돼 있죠? 민법에서 기한 계산 하나 안 하나? 맨날 안 해. 다른 가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했던데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 하나도 안 했대. 뭘로만 안 했대. 일수 계산할 때는 뭐야? 초일 불산이, 말일 산임. 그리고 일주월에 해당 일주월이 경과됨으로써 기한이 만료. 그럼 집에 가셔서 달력을 꺼내놓고 오늘 취득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세는 게 아니라 초일 불산임.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일 31일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몇 개? 60일이 되는 날에 기한이 만료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달력을 펼쳐놓고 한번 해보세요. 60개 되는 날이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됐죠? 여기까지?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 자, 예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합시다. 자, 첫째,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여러분, 이 예외 하나 적으세요. 뭐는 없다? 증여는 없다. 아, 출전 장난칠 수 있는 거죠? 뭐는 없다? 증여는 예외 없다. 그럼 증여는 예외를 적용하라, 원칙을 적용하라?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보고? 증여받은 날 증여계약일.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걸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나 뭐는? 상속은 상속재산의 조사 시기가 필요해요. 상속재산의 조사를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고 또 누굴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 상속받을 자를 확인해야 돼. 이 두 가지 문제의 확정 문제가 발생해. 첫째, 상속이 계시다면 뭘부터 확인한다?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됩니다. 둘째, 이 상속재산가액을 누가 받을 거냐? 누굴 결정해야 됩니까? 상속인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속개시일 이 속한 달의 말일. 자, 저는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말일을 기산점으로 잡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말일. 말일 기산점이에요, 여러분. 그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냐? 상속 개시일 일로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상속 개시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말장난치기 좋죠. 출전 지서. 싹 요거 빼죠.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 나와야 되는데 상속 개시일 해놓고 요거만 싹 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걸 여러분이 실전에서 빠졌다는 걸 잡아내야 돼. 실전에서 이게 빠진 걸 못 잡으면 또 틀리는 거야. 이게 실전이야,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출전에 말장난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저는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자꾸 기억하라는 얘기야. 상속일 때는 무슨 기준이다, 여러분? 말일 기준. 말일. 그걸 자꾸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몇 월이네, 여러분? 6월. 단 비거주자면 비거주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외국에 있으니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3개월 연장한 몇 월? 9월 이내에.
그러면 여러분 1월 30일이 오늘이 상속 개시래요. 자, 취득세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일수 계산이야, 월수 계산이야? 여기는 월수 계산이잖아. 그럼 월만 건드리면 되죠? 단 어떤 날로부터? 말일로부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1에다가 뭘 더해주고 6을 더해주고 뭘로 무조건 몰아버리면 돼? 말일. 그럼 게임은 끝났죠. 언제? 7월 말. 그러면 7월 31일이 되겠네요. 8월이면 31일, 9월이면 9월 30일. 30일이냐 31일이냐 28일이냐 안 따져. 우리는 뭘로만 몰고 가면 되는가? 말일로만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이거는 뭐다고요?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상속세 신고할 때 그때 모두 취득세도 같이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증여세는요.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는 요거의 반이야. 6개월이 아니라 매달 3개월. 근데 취득세는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여러분? 60일 이내라고.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같지만 뭐는 다르다.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기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 여러분. 그렇죠? 예, 표정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도 나갑니다. 됐어요? 증여 잘 구분해야 돼. 증여는 취득세일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예외가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상속세 기한과 반이죠. 증여세는. 왜냐면 상속세는 재산을 조사해야 되니까. 근데 증여세는 증여 목적물이 확정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되어 있죠. 조사할 시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제가 조금 압축 표현하다 보니까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됐대.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이지만 올 연말에는 뭐로 바뀌어야 돼? 합격자로 바뀌어야 되죠. 변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초지일관 자세 유지하면 안 돼. 저처럼 돼 그러면. 저처럼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 1m 85에서 이렇게 돼버려. 제 키가 원래 1m 85였어요. 그러다가 공부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 제가 지금 동기 동창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이거 하면서. 은둔 생활하고 있죠. 불쌍해 안 불쌍해? 왜 안 불쌍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물건의 상태가 어떻게 되면 변동되면 자, 요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0일 이내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유는 여러분 출전이 말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이게 순간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고사장에서. 실전에서 이게 보이려면 평소에 계속 여러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실전에서.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뻔히 아는데도 그 순간적 긴장감에서 틀리는 거.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사람. 그거는 여러분 회복 방법이 없어요. 짬밥을 먹어도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집에 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도대체? 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 평소에 그냥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이겨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감 상실되고 자신감 상실되면 시험에 임박해서 스트레스만 팍 받죠. 저도 그랬어요. 에이씨 고사장이 불이나 지르고 올까 일단.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험에 임박하면.
수험생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완벽하게 준비하고 고사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에 임박하면 자꾸 떨리는 거죠. 아, 올해는 꼭 붙어야 되는데. 본가도 가서 좀 얼굴도 내밀고 처갓집 가서 장모님 앞에서 심소리, 목소리도 좀 내야 되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 페이스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다그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겨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러한 위에서 제 뜻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곡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자, 위에서 정한 신고 기한 전에, 이 신고 기한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했대,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과세 시기가 2개 이상 나면 우리 주저없이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원래 이때까지 날짜를 채워야 되지만 그 전에 뭘 한다면 등기 등록한다면 그때는 그냥 등기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등기 등록 전까지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벌써 딱 문제 만들기 좋잖아요. 장난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동그라미 친 게.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스스로 예상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왜 몰라? 다 아시는데. 여기 장난칠 수 있다, 이거 장난칠 수 있다, 등기 등록 전까지는 빠른 시기로 간다라는 거. 3월이 아니라 여기 6월이다, 60일이다.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16조. 아, 자꾸 쓰시는데 제 카페에 가면은 제가 그 세법을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못해요. 민계공부 다른 과목 하느라고 해서 최소한 진도를 나갈 때에 요 정도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필수 핵심 정리사항을 제가 카페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안 하셔도 그걸 보시면은 프린트 하시면은 아마 여기 판서되는 게 대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그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봅니다. 그래서 카페 자료 또 활용하실 필요 있습니다. 카페 어떻게 하냐고요? 장사네. 다음 카페 가셔갖고 제 이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위에 뜹니다. 위에 뜨는 놈 게 제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요거 말고 제가 세법교주 이재준 교수의 카페가 있어요. 그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증권 카페가 아니라 다른 카페로 바꿀 거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재준 교수의 세법과 금융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기 올라가면은 좀 여러분이 보실 만한 자료 계속 준비해서 올리니까 그래서 특히 나 민법, 학개론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따로 세법 공부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걸 뽑아서라도 압축 요약 정리된 거니까 그라도 뽑으셔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암기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1번. 취득세 징수를 밑줄 쳤나요? 신고납부 방법. 신고납부.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야. 자, 요거죠, 여러분. 누구죠? 납세 의무자죠.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 왜 나왔다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자, 넘어갑시다. 맨 밑, 거기 넷째 줄로 내려갑니다. 며칠이네? 60일이네. 가려고 닦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공법 한 다음에 합시다. 원칙은 취득일부터 며칠이네라고, 여러분? 60일 이내. 60일 이내. 다만, 밑에. 자, 예외 들어가죠? 첫째, 어떤 경우는 상속. 밑줄 쳐야 되겠죠? 상속. 이때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렇죠?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이네? 6개월. 단, 가열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거는 뭐야? 비거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법은요, 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냐,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냐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거주자냐, 비거주자만 판단합니다. 이때 거주자 판단 기준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저쪽 부록 뒤에 가시면요. 개정안이 올라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마 우리 그 거주자 이 개념을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바꾸겠다라고 아마 제가 실어놨을 텐데. 예, 445쪽. 445쪽.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중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자, 소득세법은 여러분 세법은 국적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국이냐 외국이냐 묻지 않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 몇 년 돼 있다 여러분? 1년에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83일 최소한 얼마?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1년이 아니라 며칠? 183일로 보면은 이상이 국내에 있다면은 뭐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그는.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올까? 다만 여러분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나중에 우리 세법할 때 보지만 납세 의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요. 실제 시험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잡아두시고요. 다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좀 묶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묶으시고요. 그리고 적으세요.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랍니다. 이거를.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세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하기 좋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당초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 근데 얘가 나중에 그 이후에 얘가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초 취득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상이었는데, 표준세율 대상인데, 얘가 그 이후에 뭐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대.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에 나돼지를 취득했어. 그럼 나돼지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매매를 취득하면 몇 프로 내면 돼? 4%. 그런데 이 취득한 토지에다가 별장을 신축해버린 거야. 뭐 했다고? 별장을 신축했다고. 그러면 별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재산? 사치성. 그래서 얘는 매매를 신축했으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에다가 2.8%에다가 몇 프로 더 하는가? 8%에서 10.8% 가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게 문제죠. 얘는 당초 취득할 때 중과세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이게 나돼지를 취득할 때 5년 이내라면 얘도 뭘로 봐서 별장 부속 토지 봐서 얘도 뭐 하라는 얘기야? 8% 더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바로 표준세율에서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요게 우리 책의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우리 책의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당초 취득할 때 여러분 저는 비과세 받았어요.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 비과세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추징이 돼버려,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부과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부과 대상으로. 자, 제가 여러분 임시 건물 취득했어요. 임시 건축물. 임시 건축물은 가건물이니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일단 뭐 해줘? 비과세. 단 조건이 붙는다 그랬죠.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1년 이내 없어야 되는데 1년을 초과하더란 얘기야. 1년 초과하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럼 비과세 뭐하고? 취소하고 뭐 하는가? 부과 대상으로 바뀌더란 얘기죠. 그게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당초 취득할 때 나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어. 50% 디스카운트 해줬어. 100% 감면 받았어. 그런데 이때 이 사후 요건을 위반해서 이 감면 면제가 취소가 돼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추징 대상이 됐어요. 이거를 저는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랍니다. 이게 다 용어가 같이 이렇게 접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 보세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권 취득세 부과 대상 이렇게 됐죠.
부과 대상은 뭐와 연결되는 거고 비과세 대상과 연결되는 거고 추징 대상 이때는 감면 면제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거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들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용어마다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어마하게 배워갖고 나중에 딴 사람한테 배우고. 자, 어쨌거나 당초 취득한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변동됐다. 그러면 그때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자, 여러분 여기 며칠? 여기는 며칠이야? 30일. 원칙은 며칠? 60일. 그러니까 출전에 건드리기 좋잖아. 근데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측에는 동그라미 5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뭐 한대? 밑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기한에 도래하기 전에 등기 등록하면 언제? 밑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그 과세 물건 뭐 이런 거를 납세제에 관할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하라? 신고하라.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거야. 납부는 7번 은행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에서 납부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음 페이지 118조 8번. 시험에는 안 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2011년도 개정된 이후에 바로 이거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그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비일 통지서 한 통과 영수비일 확인서 한 부를 뭐 해야만?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되는 거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 근데 그 등기 신청할 때는 그 등기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뭐부터 내고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된다는 얘기야. 등기를 하려면 대전제 조건이 뭐다? 취득세 내야 된다고.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은행 가서 취득세 내고 영수증을 어디에?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서 등기 담당 공무원한테 접수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 신청하는데 거기에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담당 공무원은 신청 거부하는 거죠. 반려시키는 거죠. 취득세 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다. 등기하자.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까지 뭘 냈었단 말이야? 등록세 냈단 말이야. 2010년도에는. 그때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으니까. 등기 전제 조건이 등록세였어. 근데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가 어떻게 됐을까? 합쳐지니까 등기 전에는 무조건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보통징수 갑시다. 자, 취득세 밑줄 들어갑니다.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밑줄. 이게 보통징수 사유입니다, 여러분.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게 보통징수 사유입니다.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뭐를 더한 금액? 가산세를 합한 금액. 그래서 여기는 바로 가산세 튀어나온 거죠. 가산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 보통징수. 그러니까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징수로 가면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이때 이 세액은 바로 뭐를 말하냐? 산출세액에다가 너 이거 신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뭘 때리는가? 가산세를 얹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납세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납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해야 되는 거죠. 단 이때 납부할 때는 뭐가 얹혀져서? 가산세가 얹혀서 오는 거죠. 내가 원래 했으면은 요것만 내면 되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당초 신고 견해 신고 납부해서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신고 견해 신고 납부해서 뭘로 가면 보통징수는 뭐가 얹힌다고? 가산세가 얹힌다고.
그 금액이 고지서 올라면 이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납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때 납부를 안 하면 어쩌라고 이때는? 이때는 뭐가 발생하는가? 그렇죠. 가산 여기는 뭐야? 금이죠. 금. 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산세가 발생하는 시점과 가산금이 발생하는 시점 같아 달라? 다르죠. 가산세가 언제 나오는 건지 가산금이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에 말장난 잡아내. 못 잡아내죠 그러면. 근데 이때 가산세는 했어 안 했어? 이미 했어. 어디서? 총론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역시 입에 거품 물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맨날 나만 거품 물어서 그렇지. 엄마는 또 왜 가셨냐 또. 아주 교대로 해요. 교대로. 바톤 터치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법은 왜 그래?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가산세가 여러분 119조 가산세. 양가로 1번 중가산세 별표 2개, 양가로 2번 장부 등의 보증 작성과 보존에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이때 여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가산세는 여러분 취득세에만 있는 가산세 규정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에서 안 물어봅니다.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가산세는 중가산세 물어봅니다. 그 밑에는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산세 그거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는지 알으면서 공부해야지. 중가산세 별표 2개 하셨어요? 예. 얘는 잘 나와요. 취득세에서 가산세는 여러분 양가로 1번 아니면 양가로 2번입니다. 역시 양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 어디서 물어본다고? 총론에서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따로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가산세는 뭘 물어보는가? 중가산세 물어보는가. 왜? 요거는 어디에만 있으니까? 취득세에만 있으니까. 다른 데서 못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가세 갑시다. 자,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 납부할 때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설명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진도 쭉쭉 뽑아야 되니까. 자, 이거는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흐름 이해할게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취득세.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등기를 하면 뭘로 가셨다고, 여러분? 등록세로 가셨다고. 이게 2010년도 이전까지. 2010년 이전까지. 년까지. 그러면 이때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여러분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10%를 뭘로 내느냐?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셨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가 쫓아왔다고. 무조건 쫓아온 거야. 이거는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라서. 가끔가다 오해하시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입니다. 근데 얘는 국세는 이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지만 지방세, 국세 구분하지 않고 때리는 애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특징이 얘는 국세에 대해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때린다? 지방세도 때립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세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느냐? 지방교육세를 냈어요. 이게 바로 부가세죠. 똑같은 걸 두 개 갖고 있어. 이게 뭐다고요? 부가세죠. 그러나 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았다? 감면을 받았다. 그럼 그때는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되느냐?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부가세로서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나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야 20%는 지금 세금으로 내라. 어떤 세금을 내라? 농특세를 내라는 얘기야. 내가 100을 받으면 그 감면받은 100의 20은 농특세를 한 번 더 내라. 그러니까 실제 얼마만 받는가? 80만. 이게 2010년도 지방세 개편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부터는 전면 개편돼서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어떻게 해서 통합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요 취득세와 요거죠. 요 어떻게 되냐? 요 취득세와 요 등록세를 어떻게 한다고? 합해서 뭐로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여러분 매매였다 봅시다. 매매.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 냈냐? 2%. 등록세도 몇 프로 냈냐? 2% 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4% 내라는 얘기 매매였다. 그래서 우리 아까 표준세에서 부동산 등의 무슨 취득이면 유상취득이 몇 프로 때린다? 4%. 그 4%는 종전 취득세 2%와 종전 등록세 2%를 합한 세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액이 나왔죠. 산출세액이 나왔을 거 아니야. 나왔는데 이 나온 놈을 다시 종전과 똑같이 이걸 뭐와 뭐로 나눠서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 그 얘기야. 나눠서 그 종전 취득세 부분은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고 농특세, 종전 등록세 부분은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는 얘기야. 지방교육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얘기야 여러분. 구분을 과표에다가 뭐가 나오지만 표준세율이 나야 되는 거죠.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표준세율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세율이니까 그냥 과표에다 몇 프로 곱해? 2%. 그럼 여기에 바로 뭐를 말하냐? 종전 취득세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종전 취득세 몇 프로 했으니까 2%.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고? 농어촌 특별세 내고. 그 다음에 과표에다가 이제 뭘 곱하는데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건데 이때 이 표준세에서 이미 2%는 뭘로 냈으니까 농특세로 냈으니까 그 농특세로 낸 부분을 뺀 거. 이게 바로 뭐를 말하는 거고? 종전 등록세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는 우리 몇 프로 해야 되는가? 몇 프로? 20%를 뭘로 내라고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지금 현재 취득세는 취득세 세액이 나오면 이거를 종전 취득세 부분과 종전 등록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서 종전 취득세 부분은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고? 농특세. 종전 등록세 부분은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돼? 지방교육세. 근데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았으면 감면을 받았으면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더 내야 돼? 농특세로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다. 농어촌.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 내면은 절대 이렇게 설명으로 안 물어보죠. 계산하세요. 그냥 계산 문제를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런 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119쪽 마무리할게요. 양가리보 농어촌 특별세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밑줄. 무조건 현재 취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얼마로 적용해서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액의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라? 농특세. 그걸 제가 친절하게 박스에 실어놨죠. 제 자랑하면 죄송 안 되지만은 제가 책에 이렇게 압축 요약 정리하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베껴가서 그대로 자기 책에다 또 옮겨놔요. 다 그냥 저작권으로 걸어버릴 수도 없고 같은 동종업계 사람인데. 자, 그래서 농특세 계산합시다.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몇 프로? 2%. 여기서 2%는 뭐를 말한다? 종전 취득세율을 그냥 적어놓으세요. 종전 취득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2%는. 그럼 과표에다 종전 취득세를 곱했으니까 나온 세액은 종전 뭐를 말한다? 취득세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전과 똑같이 요 놈의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라? 농특세 내라. 그 얘기 여러분. 다음 페이지. 양가리 2번 지방교육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취득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 부동산 무슨 세율? 표준 세율, 밑줄 표준 세율에서 그 밑에 1000분의 20을 뺀 세율. 1000분의 20을 뺀 세율. 그게 바로 그 밑에 박스에 제가 표시하는 거. 그걸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 돌아버릴까 봐 제가 그거를 식으로 밑에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표에다 뭘 곱하되 표준세를 곱하되 이때 곱하는 표준세는 몇 프로 뺀 세율이다? 2% 뺀 거죠. 2% 왜 뺀 거야? 농특세로 간 취득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등록세 부분이죠. 등록세 부분. 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교육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일단은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저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 그 박스 어디다 집어넣을 텐데 박스 밑에다가 여기 하나 추가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돌아볼 텐데 단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 이때 지방교육세는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갈래? 2번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음 할 때 들어갈게요. 저거는 주택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위 120쪽 맨 위 다 왔어. 끝날 때 다 됐어. 120쪽 맨 위 조세특례자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자 밑줄 뭐 한 자는 감면받은 자는 그 해당 취득세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 농특세를 한 번 더 내라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감면세기 나면요 무조건 감면세가 주저없이 20% 얼른 내라 농특세를 합니다. 그래서 감면세 갈 때 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농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냐? 깜농 그렇게 배우세요 여러분. 깜농. 태국 여행 가실 때 가서 태국에서 깜농 찾으세요. 잘해드릴 겁니다. 물론 가끔가다 한국에 못 오는 수도 있지만 깜농 감면세 갈 때 감자 농어촌 특별세 농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는 그에 대한 뭐 농특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한다? 함께 신고하고 납부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요거 그냥 표시만 일단 먼저 해놓을게요. 그러면 거기 책의 본문에 보시면은요. 자 같이 봐요. 지방교육세 본문 취득물건에서 거기 찾으셨죠? 지방교육세 바로 제목 밑에 거기 넷째 줄을 내려오면은 우측에 가로 열고 밑줄 주택 취득 세율의 경우에는 요걸 아까 제가 말한 거 저거 주택 취득 세율의 경우 주택을 뭐 매매 등 유상거래 취득할 때는 이때는 취득가에 대해서 몇 프로? 1%, 2%, 3% 적용했죠? 그때는 표준세율 적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여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들어갔을 때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를 했고 이거와는 별도로 뭐 주택의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세를 적용한다? 주택취득세를 적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취득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2억,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다른 세를 적용했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취득은 표준세를 적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방교육세 계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거야 여러분. 가로 열고 주택 취득의 세율의 경우에는 밑줄 해당 취득세 그 해당 세율 요거는 바로 어떤 세율이에요? 주택 취득세를 1%, 2%, 3% 말하는 거. 그걸 곱한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를 적용한 산출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라는 얘기야. 아씨, 아까 갈걸. 세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빨리 집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새끼는 안 끝내주고 있고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예,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고, 또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세법이라는 놈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의 노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게 하죠. 자, 보세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서 이 세율을 때렸을 때는, 이 세율을 때렸을 때 지방교육세는 이거를 하지 말고, 자, 그냥 쓸게요. 주택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에다가 해당 세율, 여기서 해당 세율은 뭐를 말하는가? 1%, 2%, 3%. 그래서 6억 이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리고 9억 초과하면 3%. 그걸 곱한 요거 취득세액이죠. 요게 주택 취득세액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계산해서. 내가 5억짜리 여러분 아파트 샀어. 매매로. 5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했으니까 1%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짜리니까 적용되는 취득세는 몇 프로야? 1%.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이게 취득세가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5억짜리 매매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얼마다? 5억 원 곱하기 6억 이하니까 몇 프로 때리고? 1%. 그래서 나온 세액이 얼마? 500. 요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취득세. 그럼 요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해당 취득가에다가 해당 세율 때린 금액.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50%를 곱하면 여기까지를 종전 등록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몇 프로 때리면 20% 때린 게 바로 뭐다? 지방교육세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거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여기는 매매할 때 4% 2% 뺀 거죠. 그러니까 50% 하는 거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 요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여러분? 10%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50% 곱하기 20%는 얼마? 10%죠. 우린 또 이게 어렵다. 연속으로 50% 곱하기 20%는 몇 프로야? 10%잖아. 그럼 결국 요 취득세액의 몇 프로? 10%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방교육세. 얼마? 50만 원. 게임은 끝났죠. 그럼 결론 이거 여러분.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이렇게 1%, 2%, 3% 적용했다. 그러면 이때 지방교육세는 그 해당 취득세액의 몇 프로다? 10%를 뭘로 내라? 지방교육세 내라는 얘기다. 요거는 좀 공부를 하신 분들 들어가시고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신 분은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구력이 있으신 분들만 들어가시라. 그분들 이해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